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보건복지정보학과를 2015년도 2월에 졸업하고 학교가 있던 포천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2년간 근무하다가 현재 직장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알게 되어서 2017년도 5월 22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이상기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에 대한 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저는 그 중에서 2008년도 7월에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중인 요양직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회사와 마찬가지로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요양근무제에 따라서 08시부터 17시 혹은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는 다양한 근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사에 있을 때에는 전날에 미리 연락을 해놓았던 장기요양 신청자에 대한 인정조사를 하루에 4건 정도 이제 진행하고 해당 어르신이 계신 장소로 이동해서 어르신들 만나 뵙고 상담하고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무실로 복귀해가지고 당일날 갔다 온 조사 결과에 대해서 입력을 하고 각 개별 업무를 수행하고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지원 업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경우인데 저희가 사전에 연락해 놓았던 수급자분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적절하게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갔다 온 다음에 각 개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지역본부로 오게 되면서 현지조사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현지조사 업무는 3박 4일간 4일 동안 진행되는 업무라서 사전에 기간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자료를 확인하고 신고한 내용이 있다면 신고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조사 전략 등을 세우고 업무 진행하는 방향을 각 팀끼리 의논을 하게 됩니다. 작년 대졸 신규 채용자로 올 수 있는 6급 가직렬, 저희 같은 경우에 행정, 건강, 요양, 전산직이 있는데 1호봉 기준으로 세전 235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며 이 같은 경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 호봉이나 이제 사회 경력 등에 따라 가지고 호봉 산정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5급 대리 기준 9호봉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세전 319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제 식대비랑 직무급비, 초과 근무 수당 등을 합치면은 세후 31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장을 선택한 이유는 안정성도 당연히 있지만 현재 AI나 기계화 등을 통해 가지고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이 너무 많아지긴 했는데 저희 업무는 직접 저희가 어르신을 찾아뵙고 신체나 인지, 사회생활 기능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라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후배나 친구들에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을 알아보라고 권하는 편이기 때문에 후배님들도 이런 일을 잘 알아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문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는 전국에 16,000명 직원이 어딜 가나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포천도 있고 울릉도도 있고 전국 어디에서나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무실마다 다르겠지만 각 사무실별로 동기나 또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친하게 지내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복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복지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1년에 52만 포인트씩 제공하고 있으며 근속 연수가 쌓여갈수록 더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타 기업체나 이제 항공업체, 숙박업체 등을 제휴업체로 선정해가지고 각 직원한테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였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정신보건 쪽에 관심이 많아서 졸업하고 나서 2년 정도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를 하였고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저희 할아버지께서 2008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셨을 때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고 서비스를 받으셨던 기억도 났기 때문에 주변에서 권한 이유도 있었고 저희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저희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였던 거는 저희가 입학할 때는 실버산업복지학과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붐이었던 노인복지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직장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모를 수가 없는 직장이기 때문에
남들이 제 회사 이름을 안다는 것도 큰 매력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회사가 그렇지만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연수나 교육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 본부나 본부에 가셔가지고 업무 시야를 넓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을 보게 되면은 취업을 하게 되고 현실에 안주하고 나태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기왕 일을 해보는 거 남들이 하지 않는 기피 업무도 해보시면 결국 나를 개발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는 업무를 끝내고 내후년에는 본부에 가서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학 쪽으로 관련해서 석사를 공부할 계획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긴 했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제가 인정조사를 하러 가서 어르신을 만나고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나오시기 전에 돌아가셨던 어르신도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좀 기억에 남고, 특이했던 점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던 어르신들도 있었고,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동기들끼리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얘기를 한다던가, 최근에는 또 힘든 일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러한 부분에서는 어른들의 이제 지혜를 얻고자 학교 교수님이나 저보다 먼저 일하셨던 선배님들 의견 들으면서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꿀팁이라고 하긴 따로 없었던 것 같고, 저는 전 직장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2년 정도 수행했던 경력이 있어가지고 입사를 하게 되었던 것 같고, 일단 저희 회사에 들어오려면 서류와 시험, 면접을 보게 되는데 국가직무능력시험 NCS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지역사회 아동센터에서 교육봉사를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NCS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또한 저희 회사에서는 인턴제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턴 업무를 수행하신다면 가산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인턴 업무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꿀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선후배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배님이나 후배님들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런 기회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졸업한 차의과 대학교에서는 복수 전공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 쪽 전공과 사회복지 전공 둘 다 따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따게 되려면은 시간과 돈이 2배로 드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복수 전공으로 사회복지사 2급을 따고 졸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꿀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겠지만 저도 학교 다닐 때 전공이 과연 뭐가 중요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업무를 해보다 보니까 학교에서 다닐 때 배웠던 상담 기법이라던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과목 등이 실제 직무와 연관성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저도 좀 놀랐던 경험이 있었고 생각 외로 도움이 되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는 보건과 관련된 법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업무 중에 보게 된다면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도 떠오르게 되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 건강 증진을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보건과 관련된 법들, 노인복지법이라던가 국민건강보험법 등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따로 준비했던 것이 없었지만 요즘 저보다 더 힘들어진 취업 시장을 생각하면은 입사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저희 회사에 입사한 친구들 보게 되면 한국사 1급이나 토익 시험, 그리고 커말 1급 등을 보통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준비하시고 본인이 준비하는 직종에 특성화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다닐 때 사회봉사 과목을 들었었는데요. 사회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헌혈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헌혈 횟수가 50번이 넘어가면은 대한축식자사에서 금장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역을 자기소개서 쓸 때 포상 내역으로 써가지고 회사에 합격한 것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친절하고 정확한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대화를 하거나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이 항상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대민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본인 업무에 있어서 법과 고시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업무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표정 관리인데 현재는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표정이 잘 보이진 않지만 최대한 밝고 친절하게 표정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최대한 밝게 웃어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 선배들도 저희 동기들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교 후배분들도 항상 취업 시장이 많이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제가 느끼기에는 저 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감히 제가 먼저 졸업해가지고 일하고 있는 선배 입장으로서 조언 한마디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부담인 건 사실입니다. 다만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이게 보지도 않고 부정적으로 보지도 말고 냉정하게 보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에 대한 관리나 대비를 해주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맞춰 상황을 준비하시고 내 현실에 맞는 준비를 하시면서 그런 과정에서 본인들이 하셨던 노력이나 과정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지 마시고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앞으로를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